안녕하세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 질문들에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조은의 마음약국 가족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차 조울증 앓고 있는 조우입니다. 네, 그런 조우와 함께 7년차 결혼생활 하고 있는 조우의 아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울증 17년차 조우 형님의 친동생 그레이라고 합니다. 네, 결혼 6년차 그레이의 아내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조울증 환우 세상에 들어가기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진행자가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사법 입원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100분 토론을 하였는데요. 조울증 환우분들이 심각한 증세로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을 때 집에서만 지내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결국 사회 단절과 재발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조울증이라는 질병이 사실 언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병이기 때문에 학교를 잘 다니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발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직장 생활을 잘 하시거나 군대에 가서 성인이 된 이후에 발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방에서만 지내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서도요, 굉장히 능력 있고 직장에서도 성과가 좋았던 분이 발병 이후에 타의로 퇴사를 하고 은둔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국방부의 보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에서 2%가 조울증이 발병된다고 하는데요. 또 발병 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고 유전의 영향과 스트레스가 요인이 된다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병이고 이것이 생물학적인 신체 질병임을 알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어떤 환우분에 의하면 이 병은 재앙과 같아서 갑자기 찾아와 환우의 가족의 신체, 경제, 관계를 모두 무너뜨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픈 현실인데요. 환우분들이 그럼 이렇게 많이 1%에서 2%나 발생이 되시는데 집안에서 또는 자기의 방 안에 갇혀서 은둔 생활을 하듯이 지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으로는 약으로 인해 멍해지고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요. 우울증 시기에 주로 집에 머무는데 잠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 그리고 약으로 인해서 살이 찌고 우울해지거나 약간 생각이 예전보다 그렇게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감과 후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조증일 때 했던 행동들이 생각이 나서 괴롭기도 하고 또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조증 증상이 있을 때 평소와 다른 말투와 행동들을 하는 환우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근데 가족이 느낄 때는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본심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원래대로 안정기가 돌아오거나 우울증 시기에 왔을 때 그것들이 생각나시면서 후회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저희 에피소드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레이님이 예전에 그 담배를 끊으시려고 며칠 시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환우분들이 담배를 참으시면서 거기에 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제 한번 그거에 있어서 좀 폭발을 하신 거죠. 이제 참다 나는 담배는 못 끊을 것 같아. 도저히 네가 암이 걸린다고 해도 난 못 끊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속상해서 그날 펑펑 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에피소드를 이제는 저희가 조금 안정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실 오늘 이런 걸 얘기하려고 제가 적어놓은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를 찾아보고 왔어요. 노트도 있으세요? 네. 궁금하시군요. 예전에 힘들었던 것들 나중에 복수하려고 쓴 건 아니고 그렇죠. 제가 네. 다 아닐 겁니다. 네. 적어놓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읽으면서 그때는 제가
이제 힘들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바로 다음날 어제 왜 그랬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알고 싶다. 오늘은 그때 마밤. 심경을 좀 들어야겠다. 네. 와, 뒤끝이 정말 기시네요. 죽을 때까지 있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레이님의 그때 심경을 한번 네,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원래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가해자는 좀 많이 이렇게 기억이 없는데 피해자는 그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네. 가해자는 발 뻗고 주무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피해자는 그래서 잠을 제가 못 어떻게 잔다. 보면 이제 가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죄송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들어보는 멘트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네, 제가 그거를 탓하자고 이걸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아직 저희보다는 조금 병중에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드신 가족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되고자 그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그레이님이 직접 그때 어땠을 것이다라는 거를 약간 뭐 추측이라도 네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증일 때 제 와이프와 또 직계가족 부모님 참 몹쓸 행동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 본심이 아니었고 마찬가지로 우리 조울증 네. 이제 환우님들과 그 가족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때 그러니까 조증일 때 했던 행동들이 자기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조증일 때 모습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물 같은 모습인데 어떤 환우님들께서는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증도 우울증일 때도 그것이 본 모습이 아니라 조울증을 다 극복해냈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이제 당신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우님도 사실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은 기억이 나서 괴롭지만 어쨌든 그래도 본인의 모습이 본심이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시겠지만 가족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상처를 받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심리학 책에서 본 건데 이제 가족을 대할 때 제3자의 눈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픈 환우를 대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가족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니라 타인의 일이었을 때는 어땠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다 보면 병에 걸린 가족과 그 사람의 본심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팁을 주시더라고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말처럼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환우가 정상일 때 모습이 있고 또 병 중에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정상인 기간이구나. 그리고 또 좀 안 좋을 때는 그 기간 속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행동들을 병 중에 말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는 정상이고 언제는 정상이 아닌 것인지 구분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병 중에 하는 말이라도 가족들은 가슴에 꽂히는 그런 말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인지하고 만약에 이제 성인이 돼서 발병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원래의 모습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원래 성품이 아닌 이상한 과격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의 본심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고 저같이 이제 결혼하자마자 발병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초기에는 어떤 게 이 사람의 모습인지 몰라서 그게 가장 어려웠거든요. 네. 활발한 게 본 모습인지. 맞아요. 저희는 그래서 속았구나. 네. 우울한 게 본 모습인지. 네. 나는 되게 위트 있고 이렇게 활발하고 적극적인 남자랑 결혼한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어느 순간 하루에 15시간 잠만 자는 거예요. 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참 제 아내한테 미안한 게
저희가 연애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거든요. 연애 기간이 만약에 뭐 2년, 3년 더 이렇게 길었다면 저는 안 했겠죠. 그 생각은 앞서서 그 생각은 못했네요. 다행인 거네요. 네. 만약에 네. 네. 그랬다면 저의 정상적인 모습도 알고 또 아니면 조증이나 우울증적인 모습을 알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연애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또 조증이 조금 올라오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 또 결혼 후에 조증이 정말 피크를 쳤거든요. 그러고서는 입원을 했는데 네. 참 지금 와서 생각하면 처음 봤어요. 네. 네, 제 와이프가 저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을 이렇게 병원에 기다려주고. 병원에 있었다는 게 정말 고맙고 또 미안합니다. 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제가 사실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네, 그때 그건 제가 사건들이- 인정합니다. 네, 사건들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네, 거. 저처럼 뒤끝도 없어서 써놓지도 않았을 네, 겁니다. 하나도 안 적어놨어요. 네, 기억이 네. 잘 안 납니다. 네. 네. 감사하네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환우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보통 부부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파서가 아니라 예민하면 화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거 내가 본심이 아니었고 아까 너무 예민해서 그랬어. 그럼 그 생각이 나는 즉시 그냥 말을 해요. 네, 좋은 아까 그거는 방법이네요. 내가 그래서 그랬던 거야. 사실은 이게 아니야.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사과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우분들께서도 혹시 활용을 하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입으로 사과를 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네. 그거 본심이 아니고 나 기분 나쁘니까 빨리 미안하다고 말해. 그러면 안 하려고 버티지만 말할 때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엔 사과를 하시죠. 네. 말을 꼭 들어야 돼서요, 저는. 전자를 택하시는 게 낫겠네요. 네. 얼른 사과를 자발적으로. 하시고. 네. 네, 근데 저희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웃으면서 과거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한참 조증 증상이 있거나 우울증 시기에 있는 어려운 한우 가족분들께서는 서로 이렇게 미안하다 이런 소통 자체가 안 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 시간이 네. 걸리고 또 혹시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조울증 환우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했던 그런 과거의 행동들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수치스럽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불안하거나 강박 증상이 함께 올 수 있거든요. 조울증이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운둔 생활을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증이 때 알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깊이 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주치고 또 대화도 나누고 또 조증일 때 이렇게 친화력도 있으니까 막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네. 우울증이 되면 그 사람들을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의 달라진 모습을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또 왜 이렇게 말수가 적어졌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증 때 이렇게 했던 행동들이 우울증일 때 생각했을 때 너무 뭔가 이렇게 과장돼 있고 또 뭔가 거짓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죄송한데 아프지 않아서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어젯밤에 술을 왕창 먹고 처음 본 사람한테 실수했는데 다음날 보기 싫은 마음? 글쎄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조증일 때 뭐 이렇게 막 실수하고 이랬던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친했던 사람인데 우울증이 되면은 그 사람을 조증일 때 나의 모습을 알았던 그렇죠. 사람을 보기 싫은 거죠. 네네네. 제가 상담했던 그 한우분 중에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 안 하신 싱글인 분이 직장 생활을 잘 하셨는데 약을 먹고 잘 관리를 하다가 어느 날 약간 증상이 올라와서 실수를 하신 거예요. 사회관계 안에서. 근데 정상인 같으면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지만 좀 오버를 하게 된 거죠. 본인도 모르게. 네. 근데 그 일 이후에 도저히 그 사람들을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분들은 그렇게 깊게 기억을 안 할 거다. 그리고 정상인 모습을 앞으로 계속 보여주면 그 기억은 저 멀리 없어지고 이 사람이 정상이구나라고 인지하게 된다. 네. 나의 실수를 남은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네. 드렸었거든요. 네, 맞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고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렇지 않거든요. 다 자신의 그런 삶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깊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살던 오피스텔의 경비 아저씨를 이제 그 그레이님이 안 좋을 때 오해를 했어요. 네. 저분이 스파이다. 네. 우리를 염탐하고 있다. 그래서 끝내는 그분을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경찰분을 모시고 경비 아저씨를 찾아가서 이 아저씨가 내가 보는 앞에서 핸드폰으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저 아저씨 핸드폰을 조사해봐라. 그래서 난리가 났죠. 일종의 과대망상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다행히 그 아저씨가 되게 선하고 착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경찰 아저씨는 이 그레이님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저희가 젊은 사람이니까 저희 편을 들어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저씨가 참으셔라. 너무 억울하셨겠네.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죄송했죠. 그 아저씨께. 근데 그 아저씨께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아저씨가 공교롭게도 눈치가 조금 없으신 분이어서 그 상황을 말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레이님을 다시 다음날 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게 다시 반복일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미안한 채로 죄송한 채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몇 달이 지난 후에 그레이님이 이제 다시 안정기가 되면서 그분한테 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좀 잘 지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네,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셨네요. 시간이 흘렀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봄이 되니까 또 요즘 한우분들이 우울해하는 분들이 많고 또 특별히 비가 오고 이렇게 습한 날은 더 가라앉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회적인 단절감의 시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어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울할 때 나의 모습도 나고 건강할 때 나의 모습도 나고 조증일 때 모습도 나의 일부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 반드시 좋아지는 건 사실이고 이 터널이 끝난다는 희망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을 가져야 하고 지금이 만약에 최악이더라도 이 최악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좋아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점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도저히 의욕이 없고 너무 힘들고 우울하다 이럴 때는 혼자만 감당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지인이신 부모님, 가족, 아내 또 때로는 자녀분에게 꼭 이야기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터널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근데 터널을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터널을 나오고서는 좀 안정이 됐을 때 저희 가족이 좋은 애 마음이라고 시작했는데 저한테는 그 예전 이야기들을 다시 하는 게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힘이 든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터널을 나와서 이제 저의 삶을 살고 싶은데 다시 좋은 애 마음 약국을 하면서 이 터널 속에 계신 분들에게 찾아 들어가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도 터널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좋은 애 마음 약국 가족들이 그 터널 속에서 계시는 분들에게 조그만 등불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친형님 조 형님께서는 조울증 25년 차시고요. 저는 17년 차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4명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좋은 애 마음 약국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를 빼고 제 와이프 그리고 조 형님 그리고 형수님 3명은 굉장히 편한 모습으로 녹음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막 이렇게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제스처도 이상하고 제가 제일 힘든 그런 느낌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 친형님이 25년 차니까 제가 한 8년은 더 지나야지 저희 조 형님처럼 이제 편해지려면은 이제 조 형님께서는 25년 차시고 조울증이요. 저는 17년 차인데
이제 8년의 갭이 있는 거죠. 하지만 와, 그 8년을 더 지나야 저희 친형님처럼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또 까마득해요. 저는 당장 올해 안에라도 조울증을 다 극복하고 싶은데요. 네, 아무튼 저는 인생은 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조울증 환우가 25년을 지나야지 안정기에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제 동생이 그렇게 생각한 거는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처럼 고생을 해야지 안정권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말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이 감안해서 들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은님 가족처럼 되려면 빨리 아이를 3명 낳아야 되나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네, 이미 나이가 네. 새쌍둥이를 낳을 수도 없고 어쩌죠? 다 각자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다른데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지금은 나이가 많으신데 젊을 때 발병을 했는데 한 번 증상이 있고 그 뒤로 한 번도 재발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와. 네, 그분을 보고서 아, 굉장히 다른 환우분들에게 희망과 빛이 되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처음에 재발한 이후로 관리를 아주 잘 하셨는지 약도 꾸준히 잘 드셨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가벼운 기분장애 정도로만 아주 잘 지내신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과 인터뷰 한번 하고 싶네요. 네, 제가 기회가 된다면 네, 생각을 하고 말씀 나눠보고 계신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 어두운 방 안에서 어떻게 환우들이 나올 수 있는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자면 한 걸음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오늘 하루 실행을 해보자. 아까 그레이님 얘기해 주셨는데 샤워하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뭐 아니면 슈퍼에 갔다 오기, 세수하기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의지를 들여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약간 정해놓고 매뉴얼처럼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도 그것을 알리고 하루에 그거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시면 점점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 뭐 형수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더 덧붙이자면요. 이제 지금 많은 이제 이렇게 멘탈적인 게 있으신 분들은 사색에 잠기는 고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why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how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모든 행위들이 하루에 0.1mm씩 호전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아요. 저는 오늘 대화했던 분 중에 병아리 눈곱만큼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표현이 참. 네, 그분도 환우분 당사자이신데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본인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좋아지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게 정말 당일에는 느낄 수 없을 만큼 네, 네. 눈곱만큼 좋아진다고. 그것도 병아리. 네, 병아리 눈곱만큼.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자면은 예전에 어떤 그 편의점에 갔을 때 어떤 한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굉장히 얼굴에 우울기가 가득하셔서 항상 이렇게 알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맨날인지 뭐 이틀에 한 번인지 거기 이제 담배를 사러 가는데 그 편의점 알바생 여자분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분명히 그 여자분께서는 자신이 하루에 0.1mm씩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렇게 호전되는 모습이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객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객관화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요소가 정말 중요한 요소는 정말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0.1mm씩 좋아지고 있다는 거 우리 환우님들 또 가족님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조울증을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요. 조증일 때는 미래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우울증일 때는 과거의 모습들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이 심할 때는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과거의 생각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저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생각들을 놓아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거의 조증 상태의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때 우울증 환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조증이니까 그 옆에 있는 우울증 환자가 저의 조증적인 모습 때문에 우울증이 조금씩 사라지셨군요. 좋아지는 거예요. 한 분은 의사 선생님인데 우울증이 걸려서 입원하셨거든요. 근데 한 8년 동안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대요. 네. 근데 제가 웃겼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8년 동안 웃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조의 모습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8년 만에 웃었습니다. 이거를 간증하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등불을 들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나요? 뭐 그런가? 저는 안 웃기던데. 그때의 모습 저는 안 웃겼는데 네. 다른 분에겐 도움이 되셨다니.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울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코미디나 아니면 밝은 에너지의 그런 영상들 또는 음악들을 접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밝은 에너지를 가진 음악이나 영상을 네, 접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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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레이 아내님께서 또 팁을 전해주실 내용 있으시죠? 방금 이제 밝은 음악을 들으시면 이제 우울하신 분 도움이 되신다 그랬는데 저는 제가 밝은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우울할 때는 제가 조증으로 살았고요. 네. 조증일 때는 제가 우울증으로 살았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N극과 S극처럼. 네. 그래서 조증이면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아픈 척을 하면서 나 몸이 너무 아파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집에 이렇게 좀 네. 못 움직이게 해서 안 그러면 계속 따라다니니까. 네,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는 그 조증일 때 돌아다닐 때 새벽 4시까지 경찰서를 찾아다닌 적이 있어요. 네. 어떤 것을 신고하겠다고 사당에서 시작해서 서초동인가까지를 택시를 타고 옮기면서 아이고. 4-5군데 경찰서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 이제 적이 많기 때문에 초장에 잡지 않으면 오늘 밤도 돌아다녀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은 아플 예정이었던 적이 많고 그리고 우울증일 때는 제가 막 저도 이제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신난 척을 하면서 오늘은 나가서 뭐 좀 해야겠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끌고 나가서 억지로 막 이렇게 했던 네.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아내분의 피나는 노력이 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네, 그쵸. 다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저는 조은님이 조증일 때 같이 흥분했던 것 같은데 끝장을 보는. 네, 제 아내의 성격이 좀 불과 같아서 네, 그 슬리퍼 사건이 또 갑자기 가끔은 떠오르는. 좀 제가 부릴 때 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불을 불로 센, 껐군요. 더 센 불로 불 태워버려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네.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겠죠.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조은님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거. 네. 제가 방법이 틀렸나요? 아니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렇죠. 저한테 화를 막 내더니 네. 화나게 해서 미안해하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얘기를 꺼내신 이유가 뭐죠? 조은님이 써놓으신 건 아니겠죠? 방송 오늘만 하실 건가요? 이제 제가 잠독에 빠져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잠독에 빠져서 하루에 샤워 한 번만 하기 뭔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네.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토가 굉장히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계속 좌우명을 생각하다가 어떨 때는 자살만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막 강박이면서 강박이 아닌 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 좀 평범하게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하면 근데 최선이 뭘까? 뭐 이러면서 약간 저한테는 약간 이제 조금의 거창하게 조금 구도자의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많은 환우님들 중에 그런 구도자의 정신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부디 좋은 그런 좌우명 또는 모토를 찾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조울증 환우 세상으로 나오기 한 발짝 내딛기를 조금 대화 나눠봤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이지만 또 중요한 게 땀 흘려서 땀을 흘린 만큼 걷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우울증 환우에게도 그렇고 또 특히나 저희 같은 조울러들은 다른 과격한 운동을 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하루에 30분씩 아니면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것을 실천하시면 네. 굉장히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햇볕이 있을 때 걷는 네. 것이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족분들이 정말 그 환우를 데리고 나가서 운동하려고 매일매일 굉장히 애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천해보시면은 걸은 날과 걷지 않은 날의 기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제가 했던 방법이 또 떠올라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냥 단순히 가족분들은 나가게만 하시고 싶으시고 환우분은 안에만 있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 조금 다소 유치하더라도 뭔가 방법을 뭔가 그런 그분한테 그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증일 때 잠을 자야 가라앉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소파에 1시간 동안 등을 대고 있으면 5,000원 주기 이런 거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산책을 하시면 그분이 원하시는 뭔가를 뭐 해주시는 그런 작은 팁 같은 거를 하시면 어떨까. 그레이 아내께서 네.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 네, 네, 수학을 가르치는 맞아요. 네. 그런 강사님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제 동생을 초등학생처럼. 네, 초등학생 다루듯이 참 이렇게 잘 네. 케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중학생을 다뤘어서 중학생처럼 중학생을 강하게. 데이트하듯이. 네. 네, 오늘 또 저희가 즐거운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요. 저희 오늘 마지막을 또 테레사 수녀님의 명언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은 없다. 위대한 사랑으로 행한 작은 행동들이 있을 뿐이다. 네,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